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파트 2입니다. 1916년 생인데도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다카하시 사치에는 이렇게 조언한다. 조금 무리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몸은 쓰지 않으면 금방 녹슬어요. 저는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할머니는 의사가 된 33살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내 친지 중에도 이 할머니와 비슷한 70대 후반의 노인이 있다. 어려서 하반신이 마비된 노인은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엄마 등에 업혀서 중학교까지 마친 뒤 한약방에 취직했다. 독립해서 한약방을 차린 다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노인은 자기 집을 갖는 게 꿈이었다. 다행히 환자가 줄을 설 정도로 돈을 벌었고 반년에 한 채씩 집을 샀다. 노인은 셀 수 없이 많은 집을 샀다. 어느 해인가 집의 절반을 팔아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운영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때마다 집을 팔았다. 20여 년이 지나자 그 많던 집들이 다 사라졌다. 노인은 50여 년간 한약방 외에는 거의 나들이를 하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다. 지금도 하루 10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지낸다. 일할 힘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 주변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라고 할 때마다 답하는 노인의 말이다. 노인에게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 생활이다. 할 일이 없거나 일할 수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여긴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환자를 돌볼 힘이 있다. 이렇게 바른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애슈킨 박사는 노벨상의 전 분야를 통틀어 최고령인 96세에 수상했다. 그는 원자나 분자,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등을 손상 없이 잡을 수 있는 광학 족집게를 만들었다. 처음 수상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는 논문을 써야 하므로 인터뷰를 오래 하기 어렵다는 말부터 했다고 한다.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다. 백수들은 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삶은 닥치는 대로 일하며 그냥 사는 거다. 일하는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다. 열심히 일하며 즐거움을 얻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알 수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틈을 갖지 말자. 현대인은 오래 살긴 하지만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 왜 그럴까? 나쁜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은 25%가 심장병, 27%가 암, 10%가 심장마비, 5%가 당뇨로 죽는데 모두 동물성 식품이 혈관을 망가뜨려 생긴 병이다. 알츠하이머병 역시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채소, 과일, 곡물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좋다. 생선도 마찬가지다. 유제품도 동물에서 왔다. 달걀이나 우유, 버터, 치즈도 다 동물의 몸에서 나왔다. 식물성 기름 역시 해롭다. 되도록 기름은 적게 먹는 게 좋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점령당한 노르웨이가 그 좋은 사례다. 히틀러 치하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했다.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고기를 독일로 가져가는 바람에 고기는 물론 우유나 버터, 치즈, 햄, 달걀 따위도 먹기 힘들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년간 계속된 이 고난의 세월에
노르웨이의 병원, 약국들은 심한 불경기를 겪었다.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고 음식을 적게 먹자 심혈관 질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화불량, 우울증, 당뇨, 고혈압, 디스크, 두통 등도 사라졌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몰라보게 건강해진 것이다. 산속에서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바로 밥과 채소, 산나물, 그리고 전통 발효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먹는 데 있다. 이런 식생활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살아도 가능하다. 불치병 환자가 죽기는커녕 멀쩡한 사람으로 환거를 탈퇴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다 식물성 음식을 먹고 죽음을 겁내지 않은 덕분이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또한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두려워진다. 조금 무리하다 싶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라. 몸이 고달파야 마음이 편안하다.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는 게 예술이다. 그리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종교다. 이마누엘 칸트.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과학과 예술과 종교가 복합된 신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2012년에 발표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 사는 미생물의 수는 1만 종이 넘는다. 그 유전자 개수는 인간 유전자의 360배에 달하는 800만 개다. 몸속 미생물의 수는 39조 개 수준으로 인체 세포의 1.3배에 달하고 그 무게는 0.9에서 2.3kg이다. 최근 미생물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간의 체내에는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가 모두 있지 않다.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가 먹은 음식 가운데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의 대부분을 분해해야만 인체는 이 분해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또 미생물은 비타민과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화합물 같이 인간이 생산하지 못하는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실은 인체와 미생물의 공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항생제가 독판을 치고 개판을 치는 현실에서 미생물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고 살리는 구세주, 불로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유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개가 물고기를 좋아하듯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듯 병원과 약을 좋아한다. 그들은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는 환상, 망상에 빠져 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거친 음식과 거친 생활을 하면서 병원은커녕 약국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대중매체가 건강검진과 질병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시큰둥해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건강하게 장수한다. 고성군에서 100길로 6km 떨어진 사량도에는 명물이 있다. 아름다운 돌탑을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원을 빌게 해주는 한오백년 길이다. 돈지양에서 본격적인 지리망산 산행길로 접어들면 수백 미터에 이르는 길가에 돌탑 수십 개가 늘어서 있다. 대대로 통영에 살다가 이 섬에 온 정모 씨가 섬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지극정성으로 쌓고 있는 돌탑이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지리망산 오르는 길에 탑을 쌓아 등산객의 안전을 빌어라 라고 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그는 산자락과 계곡에 있는 돌을 일주일간 모았다가 탑을 쌓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돌이 바닥나는 바람에
돌을 모으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다고 했다. 일일이 손으로 돌을 움직이는 일도 무척 힘들었단다. 조금도 꿈쩍하지 않던 큰 돌을 지렛대를 이용해 움직이면서 마음으로 태산을 움직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종일 힘든 일을 해도 배고픈 줄 몰랐다는 게 더 놀라웠다. 아침에 빵 1개, 낮에 빵 1개, 저녁에도 빵 1개를 먹고 해가 지면 천막에서 자고 일어났지만 피곤하지 않았고 배고픈 줄도 몰랐단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돌탑 쌓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이었다. 한 40대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정 씨에게 다가왔다. 종일 행복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그녀는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발레리나로 이름을 날리던 그녀는 어느 날 큰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고는 죽음을 수없이 생각했다. 프리마돈나를 꿈꾸던 발레리나였는데 쩔뚝발이 신세가 되고 보니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고민 끝에 남편도 두 아이도 팽개치고 유랑길에 나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서 완치된 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정 씨는 내가 적어준 처방으로 친지의 반신불수를 고친 일이 떠올랐다. 정 씨는 그녀에게 친지가 2년 만에 반신불수를 고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면서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내가 적어준 처방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뇌를 통하는 혈관의 혈액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은 뇌신경을 손상시킨다. 뇌신경이 손상됨에 따라 반신불수가 되는데 뇌신경을 복구하려면 우선 뇌를 통하는 혈관의 혈액이 깨끗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운동을 많이 하면 될까? 아니다. 깨끗한 피를 만드는 비결은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마음이다. 흰 밀가루는 독이다. 밀가루를 정제해 속껍질, 신운을 제거하면 흰 속살만 남는다. 이 흰 속살을 보관하려면 방부제가 필요하고 방부제를 뿌린 밀가루는 색이 누렇다. 이 누런 밀가루를 희게 하려면 표백제를 써야 한다. 특히 멀리 떨어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는 더 많은 방부제, 표백제를 쓸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맛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섞어 만든 게 우리가 먹는 밀가루 제품이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혈액은 썩은 물처럼 된다. 특히 중병 환자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통귀리나 오트밀, 통밀, 흰 강낭콩이나 검은콩, 현미, 연근, 마, 다시마 따위로 밥을 내서 뜨거울 때 인절미 크기로 종이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끼니 때마다 데워 먹는다. 그리고 100번 이상 씹어 먹는다. 이들은 저항성 탄수화물로 인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밥을 먹기 전에는 익힌 유기농 채소와 해물, 두부 따위를 조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대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생겨 면역력이 강해진다. 아무리 좋은 고급 연료를 넣어도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기만 하는 차는 금세 망가진다. 인간은 걸으면서 진화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잡념이 생기고 포도당을 소모해 근육이 약해진다. 소아마비 환자는 아픈 다리에 힘을 주면 그 다리가 아파서 아프지 않은 다리로만 걷게 된다. 결국 힘을 주지 않고 쓰지 않는 다리는 퇴화하고 말아서 영영 못 쓰게 된다. 나는 소아마비로 절룩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재활치료로 노르딕 워킹을 시켰으면 정상인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39세에 소아마비를 앓고 한쪽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한쪽 발의 의지에 걷다가 말년에 휠체어 신세를 졌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가 노르딕 워킹을 알아서 두 발로 걸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이는 라마르크의 용 불용설이 잘 적용되는 사례로 노르딕 워킹은 소아마비나 반신불수 환자의 필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철에 연습하려고 만든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노르딕 폴 2개를 지팡이처럼 사용하며 걷는데 상체에 30에서 40%의 힘을 줘서 상체 운동을 하며 약한 다리에 힘을 기르게 해준다. 700만 년 전 침팬지처럼 네 발로 걸었던 우리 조상들의 걸음에 가장 근접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씨로부터 친지의 완치 과정을 듣고 내 처방을 건네받은 여인은 자신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그녀는 노르딕 워킹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1시간에 1.5km를 걸었다. 한 달이 지나자 속도는 시속 2km가 되고 100일이 지나자 시속 4km가 되었다. 정상인의 속도가 된 것이다. 그녀는 저항성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과 채소 따위를 다 익혀 먹었다. 위장장애가 없고 체온이 뜨거운 사람은 생식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음증 체질에 심한 경쟁에서 오는 변비, 빈혈, 저체중, 우울증 따위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이 생긴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생식이 독이 된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올바른 걷기를 한 지 100일쯤 지나자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증세가 안개 거치듯 사라졌다. 프리마돈나의 꿈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번뇌 목록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행복의 열쇠는 간단하다. 자기 실제의 모습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나 즉시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실제 모습보다 더 잘 보이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된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말을 곱씹으면서 걷기를 계속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은 하나같이 힘있고 우락부락하고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한다. 그런데 그들의 식생활이 적힌 기록을 보면 거의 다 채식주의자였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잘 먹지 않던 보리를 먹는다고 해서 보리 먹는 사람들이란 뜻의 호르데아리로 불리기도 했다. 풀떼기만 먹고도 과연 그런 힘을 낼 수 있는지 궁금했던 과학자들이 1993년 에페소스에서 발굴된 검투사의 유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록과 상당히 부합하는 결론이 나왔다. 검투사들은 거의 대부분 채식만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검투사들이 노예 신분이거나 가난해서 채식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 당시 로마에서는 귀족 부인들이 검투사와 바람을 피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검투사들은 인기가 많았다. 고기만 먹는 남편과 지내던 귀족 부인들이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검투사를 미치게 좋아한 진짜 이유는 간단하다. 커다란 스테이크를 먹으면 밤에 거시기가 말랑한 젤리처럼 되지만 부드러운 샐러드를 먹으면 돌방망이가 된다. 이는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로마 검투사처럼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린 덕분에 젊은이 못지않게 정력이 넘친다는 70대 노인이 있다. 내가 한약방을 하던 강원도 산골로 찾아왔을 때 일러준 처방을 30여 년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노인이다. 격투기 선수로 평생 운동하는 데 시간을 보낸 그는 나름대로 성공하여 편안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남에게 밝히기 힘든 고민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피부 질환이었다. 태어날 때 태열로 고생했지만 이내 괜찮아졌는데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따라다녔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스트레스가 쌓이자 피부병은 더 심해졌다. 이름 있는 병원을 성지순례하듯 다녔고 한센병 환자들이 먹는 약도 먹었다. 동물병원에서 주는 지독한 피부병 약도 먹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피부병은 눈에 보이는 피부 치료보다 면역체계를 바로잡는 게 관건이라는 것을 몰랐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독성 물질이 생겨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간과했다. 그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또 하나의 고민은 정력이었다. 10명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가졌지만 정작 본인 체중의 절반도 안 되는 아내를 이길 수 없었다. 그의 체중은 120kg, 아내는 45kg이었다. 잠자리에서는 한없이 작은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정력에 좋다는 건 거의 다 찾아먹었다. 육식이건 건강기능식품이건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10시간 운동을 해도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관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 발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몰랐다. 30여 년 전 그가 강원도 산골로 찾아왔을 때 나는 신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하고 출장식 호흡을 권했다. 특히 로마 검투사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걷고 호흡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숭늉을 수시로 마시되 식물성 식품으로 식단을 꾸려 배고플 때만 적은 양을 천천히 씹어 먹도록 했다. 고기는 물론 가공육도 되도록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이 담배나 성면만큼 몸에 해로운 1군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했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씩 높아지고 매일 100g의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17% 올라간다고 했다. 6개월 후 그의 피부는 정상이 되고 하체는 건강한 20대 젊은이로 돌아왔다. 30년이 지나 70대 중반이 된 요즘에는 운동량을 1시간 내외로 줄였지만 10시간 운동할 때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 12에서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이 몇 년 전부터 유행이다. 미국 베일러 의대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 14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30일 동안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15시간 이상 단식하게 했다. 그 결과 당뇨병 등 대사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세브란스 병원과 아주대병원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8,703명을 대상으로 8시간 공복 시 케톤뇨, 즉 단식을 하면 나오는 당뇨 예방 대사물질이 나오는 198명과 케톤이 소변으로 나오지 않는 8,505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케톤뇨가 나온 그룹의 당뇨병 발생 위험이 37% 낮았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가 말했다. 공복을 일정 시간 유지하는 단식이 당뇨병, 비만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 이미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치의와 상의한 후 해야 한다. 31세의 디자이너 안 씨는 모델 같은 몸매와 우윳빛 피부를 자랑한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항상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죠? 묻는다.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다.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먹어요. 화장품은 안 써요. 사람들은 속으로 욕을 한다. 안 씨도 사실
모델 같은 몸매를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 체중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끝에 다 실패하고 하루 한 끼를 먹기 시작했다. 몸이 가벼웠다.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온몸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 의사가 처방하며 당부했다.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드세요. 그러나 안 씨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다. 피부염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다. 지루성 피부염이냐 날씬한 몸이냐. 그녀는 날씬한 몸을 선택했다. 31세의 처녀가 날씬한 몸이 되었으니 살맛이 났다. 다석 유영모 선생과 그의 제자 함석헌 선생은 하루 한 끼만 먹었다. 다석은 마늘 따 저녁석으로 그의 호부터가 저녁 한 끼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유영모와 함석헌 그리고 그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먹었다. 하루 한 번을 먹되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란 따로 없다. 먹는 방법, 양에 따라 똑같은 음식이 약도 되고 독도 된다. 그들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갔다. 다석 선생 제자 중에는 목사님도 많다. 그중 한 목사님은 주례를 보고 하객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70대 목사님은 한꺼번에 3, 4인분 식사를 해치워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목사님도 1일 1식 많이 하였다. 아무거나 많이 먹어도 날씬한 몸을 유지했다. 주위에서 물었다. 목사님의 건강 비결은 뭐지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기. 그러나 하루에 딱 한 끼 먹기입니다. 그는 거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많은 사람이 이들처럼 하루 한 끼를 먹으려다 실패했다. 하루 한 끼가 몸에 익으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 1년이 지나면 하루 한 끼 마니아가 된다. 하루 한 끼 먹기는 사람에 따라 유익한 처방이다. 그런데 실천이 힘들다. 1년간 참고 하루 한 끼 먹기가 만만치 않다. 술꾼이 술을 끊기보다 애연가가 금연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다. 안 씨는 검은색 숭늉을 많이 먹고 피토테라피 요법을 실천했다. 그러자 신압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사라졌다. 검은색 숭늉은 몸의 독소를 빼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좋은 물이다. 안 씨는 10개월 만에 1일 1식의 정상 궤도에 올라갔다. 이제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모델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피부도 매끈했다. 안 씨는 10개월 만에 하루 한 끼 식사와 숭늉으로 효과를 단단히 보았다. 단아하고 정숙해 보이는 50대 초반의 부인이 찾아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증상을 상담할 테니 남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남편은 다름 아닌 모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으로 생명과 환경 문제에 대한 칼럼을 자주 쓰는 언론인이었다. 부인은 2시간 간격으로 얼굴에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는가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며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있었다. 점잖은 인품을 가진 부인인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다고 했다. 발 뒤꿈치가 아프고 발목에 힘이 없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당기고 몸 전체가 물에 불린 풀빵처럼 푸석푸석해졌다. 이런 증상으로 고생한 지도 몇 년 되었지만 최근엔 종일 짜증이 나고 잠자리에서 몸에 남편의 손길만 닿아도 왠지 신경질부터 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50세 전후가 되면 건강의 한계점이 온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보다 심한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 갱년기라는 별도의 이름이 붙는다. 여자의 갱년기는 인생의 혁명적 전환기다. 쭈그러진 할멈으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젊음과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느냐 하는 선택의 분기점이다. 여자 나이 50이 되면 대체로 자식들이 다 성장하여 엄마로서의 역할이 사라진다. 마음은 소녀 시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어느덧 주위에서는 할머니 대접을 하려더니 서러운 생각이 앞선다. 머리는 벗겨져 가발을 쓰거나 흰머리를 염색하고 책을 읽으려면 돋보기를 껴야 하고 틀니를 낀 친구들이 늘어난다. 여기저기 온몸이 쑤시고 기억력도 약해진다. 여태껏 한 일이 뭔가 생각해보게 된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나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심한 회의에 빠진다. 엄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건강하지도 못하니 이 세상에 존재할 의미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한마디로 살맛이 없다. 갱년기 증상은 기운 순환 장애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남자의 사회적 능력이나 지위, 명예 등에 상관하지 않고 평소 열심히 운동하고 적절한 육체노동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온 여자에게는 이 같은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 그러나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통과 의례처럼 찾아오는 과정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50세 전후가 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원기가 고갈된다. 머리털은 빠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몸의 아래로 내려가야 할 순환열이 상체에 정체되어 있으므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 뜨거워진 열을 식히기 위해 생리작용으로 땀이 나게 된다. 또 밑으로 열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하체는 완전히 동토지대가 된다. 하체에 겨울이 오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요통과 부종과 피로가 찾아온다. 다리에 기운이 전달되지 못하므로 걷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식사량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상실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어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린다. 결국 장기간 체내에 불순물이 누적되니 몸이 불어나 펭귄처럼 뒤뚱거린다. 우리 몸은 겨울처럼 차가운 두뇌로 명석한 판단을 내리고 여름처럼 뜨거운 하체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시켜야 가장 이상적이다. 이와 정반대로 머리는 뜨거워져 짜증만 내게 되고 하체는 차가워져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바로 노화의 신호인 갱년기 증상인 것이다. 이 증상이 만성화되면 먼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인 기운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이어 과식으로 인한 화학적인 기운 순환 장애가 상승작용을 하여 생명체의 수명을 단축하는 단계로 귀결된다. 남자도 마찬가지이다. 갱년기 증상은 간질환 치료요법과 같은 근본적인 기운순환 운동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자세가 중요하다. 우선 엄마나 아내, 여자로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된 한 인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 다니고 결혼하여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아내, 즉 좋은 아내, 훌륭한 엄마, 교양 있는 여자로 살아왔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라는 존재 대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나로서 피동적인 생활을 해왔다.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엄마 노릇에 충실했고 교양 있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교양 있는 여자가 되었다. 영화배우 리즈 테일러나 마돈나가 문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욕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언젠가 혼자 사는 여자라는 점보다
정숙한 여자로 더 이름난 50대의 여류 작가가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최소한 결혼을 100번 정도는 할 여자로 태어나겠다고 근엄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 이제까지 살아온 50년간 비카오스적 질서에 종속된 생활을 한 셈이니 앞으로의 50년은 카오스적인 질서에 의한 자기 인생을 꾸릴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생활에서는 행복한지 불행한지 하는 잣대를 오직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결정했다. 내 자식이 남보다 공부를 잘해야 행복했고, 남편이 남보다 빨리 진급해야 행복했고, 남보다 더 큰 집을 빨리 장만해야 행복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인 삶을 살아온 것이다. 부귀, 명예, 재산, 인격, 덕망은 자기 자신보다 남의 눈을 더 의식해서 추구해온 흑살이 쭉정이일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쓰레기들을 머릿속에서 씻어버리고 스스로 즐거운 생활을 해야 한다. 스스로 즐거운 일이라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선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한다. 건강한 체력을 가꾸는 일은 기존의 생활 습관을 과감히 탈피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나는 부인에게 기운 순환 운동의 기본인 하루 2시간 이상 산책이나 산행을 시켰다. 높은 산보다는 되도록 물이 있고 소나무가 많은 산을 찾게 했다. 소나무가 많은 산은 산소도 풍부하고 기가 차 있어 머리를 맑게 해준다. 산행할 때는 18kg 정도 무게의 배낭을 짊어지게 했다. 단전에 기를 채우기 위해서이다. 산속을 거닐다가 땀이 나면 차디찬 계곡물에 5에서 10분 정도 무릎까지 담그게 했다.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우아하게 고전음악을 듣거나 교양서적을 읽는 짓을 버리고 햇빛 아래에서 근육을 움직이는 일을 찾아 하도록 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장작 패기도 시키고 아낙네들과 함께 약초도 캐도록 한다. 습관적으로 먹던 식사량도 조절하여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게 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생수 이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도심의 아파트에 사는 점을 감안하여 부인에게 서울에 올라가서는 산행보다 아파트 주변을 하루 2시간씩 걸으라고 했다.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게 아니라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걷는 것이다. 그런 후에 집에 돌아와 욕조에 냉수를 받아 반욕을 한다. 집안을 청소하거나 빨래를 할 때도 진공청소기나 세탁기를 사용하기보다 일일이 손으로 한다. 찬거리를 사러 갈 때면 가까운 슈퍼마켓보다는 먼 거리의 재래시장으로 일부러 걸어가게 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했다. 이렇듯 운동요법, 식이요법, 목욕요법을 하고 가열순환제를 복용한 지 반년이 지나자 얼굴에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던 증상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부풀린 풀빵처럼 부어있던 몸이 근육질에 탄력 있는 몸으로 바뀌니 갱년기 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20대 처녀의 활력이 돌아왔다. 자연스레 성기능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얼마 후 부인은 남편과 함께 나를 다시 찾아왔다.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마치 시아버지처럼 보이는 인상이었다. 시들시들하고 의욕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남자로 보였다. 부인의 말인즉 남편과의 잠자리가 불편하므로 남편을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남편은 예전처럼 날카로운 글을 쓸 수가 없어 자꾸 초조해지고 글이 점점 엉망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입과 행동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슬픈 지식인의 전형이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자기가 다 아는 이야기이니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법을 많이 안다고 하여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약간의 협박과 끈질긴 설득, 그리고 부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남편은 나의 처방을 받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나는 어느 지면에선가 다음과 같은 그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건강과 체력은 나이와 무관하다. 20대인데도 노인 부부가 있는가 하면 나이 많은 젊은 부부도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인생의 목표는 무병장수가 아니다. 90살에도 지리산 한라산을 등반하고 20대와 다름없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체력을 회복한 이 언론인의 두드러진 활약은 신문 칼럼에서 늘 확인하고 있다. 성기능이 왕성한 사람은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야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작가일수록, 그리고 읽기가 낯뜨거울 정도로 적나라한 글을 쓰는 작가일수록 성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식욕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상한 식도락을 찾는 법이다. 얼마 전에 작고한 유명 작가 한 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속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춘심이 발동하여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내렸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70대임에도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글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예전 방태산 시절 산골에 사는 노인들에게 했더니 노인들의 답이 참으로 걸작이었다. 이 미친놈. 그렇다면 지하철 값과 버스비를 어떻게 감당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성기능이 떨어지면 입으로 소증을 끄기 위해 음담패설을 자꾸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재미있어 한다. 나이든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말로 성적인 희롱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음담패설을 쓰는 사람이나 그것을 읽고 즐거워하는 사람, 또 그것을 화제 삼아 여자에게 농을 일삼는 사람은 모두 물에 빠졌는데도 헤엄칠 생각은 하지 않고 지푸라기만 붙들고 허우적거리는 꼴이다. 그렇다면 남자 나이 70에는 성생활을 왕성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연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신혼부부처럼 살 수 있다. 해구신을 100개 먹는 것보다 10배, 100배 효과가 큰 비방이 있다. 이 비방을 쓰면 정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진다. 비방이란 다름 아닌 강제 기운 순환법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3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정력을 놀라울 정도로 증진해 주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하루 1시간 정도 운동이나 일을 심하게 하여 땀을 흘리거나 물 한 말 정도의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 계곡물에 배꼽 아래까지를 담그면 된다. 이때 명치가 기준이다. 시기는 살얼음이 살짝 오는 초겨울이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초봄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발을 물에 살짝만 집어넣어도 오싹할 정도의 추위를 느끼지만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 별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무척 춥지만 5분만 지나면 상체에 열이 나며 한기가 가신다. 찬물로 수축되었던 혈관이 5분 정도만 지나면 팽창하기 때문이다. 성기도 혈관 덩어리이므로 처음에는 수축하였다가 다시 발기하게 된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연기를 한다. 연기는 태식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와 같은 상태를 말한다. 초심자는 우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120까지 센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뿜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적게 하여 정기의 축적을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여 1000까지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노인일지라도 여자 10명을 상대하여 백전부도나 불설하는 경지가 된다. 무엇보다 깊은 호흡, 즉 심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자를 보면 진인의 호흡은 발바닥으로 하는 것처럼 깊고 범인의 호흡은 단지 목구멍 끝으로 하는 것처럼 얕다고 쓰여 있다. 소요되는 시간은 산에 오르기 1시간, 물속에서 15분, 산에서 내려오기 45분, 모두 2시간이다. 하루 2시간을 100일간 투자하면 10에서 20년 젊어지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체가 된다. 이른 겨울에 시작하여 얼음이 풀리고 봄이 되면 누구나 건강한 젊은이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시인이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목욕탕을 이용하면 된다. 냉탕에 몸을 담그고 깊은 산속의 계곡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 효과가 탁월하다. 산을 오르지 못할 때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 이때 천천히 걷기보다는 옷이 땀에 흠뻑 젖을 만큼 빨리 걷는 것이 좋다. 찬물에 반신욕을 하는 것은 기운을 물리적으로 보내는 강제순환 원리이다. 기운 순환이 원만해지면 질병은 사라지고 건강이 찾아온다. 찬물에 하반신을 담그는 방법은 전통적인 비술이며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성능력은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을 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 오히려 여자는 상황에 따라 남자보다 몇 배 이상 뛰어나다. 30여 년 전 한약방을 할 때였다. 방태산 중턱에 암자 하나가 있었는데 70대 노 부부가 관리했다. 암자에는 방이 많았고 40대 떠돌이 스님이 주지 노릇을 했다. 이 스님이 중풍 환자 몇 명 고쳤다는 소문이 나자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암자를 관리하는 노 부부의 합환 소리가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했다. 일주일에 2번씩 노 부부의 감창 소리가 달빛 아래 조용한 암자를 들썩거리게 한 것이다. 당시 75세인 할아범은 대부분의 산골 노인처럼 이가 다 빠지고 체구도 작았다. 부정맥에 기침이 심해서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 그르렁 소리를 냈다. 2살 많은 할멈 역시 이가 다 빠지고 허리는 꼬부랑 할멈처럼 심하게 굽었다. 다리까지 저렸다. 당시 이 연배의 산골 노인들은 심한 중노동과 영양실조로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었다. 겉보기에는 걸어다니는 게 신통할 정도의 노 부부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산천초목이 떠나갈 듯 요란하게 밤일을 하다니 한 달이면 거의 10번을 하는 셈이었다. 서울대 보라매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발표한 한국 여성의 성생활과 태도에 관한 10년간의 간격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횟수가 2014년에 30대 여성은 한 달 평균 4.18회, 40대 여성은 3.69회였다. 남자의 평균 횟수도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 노부부는 도시의 30대 청년들이 4회, 40대 중년이 3.5회를 할 때 무려 10회를 하는 셈이다. 하루는 이 노 부부가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면서 나를 찾아왔다. 침을 놓기 위해 허리와 허벅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20대 운동선수처럼 단단하고 굵었다. 완전히 근육질이었다. 이들 노부부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산에 올라가 나물과 약초를 캐며 살았다. 종일 험한 산을 오르내렸다.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가 지면 잤다. 할멈은 15살에 시집와서 18부터 애를 낳고 50살에 쉰둥이를 낳았다. 애들은 8명쯤 살고 7명쯤 죽었다. 이 노 부부만 그런 게 아니다.
이곳 산골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억세게 일하다 보니 70대, 80대인데도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춘심이 동하고 여자들은 갱년기를 몰랐다. 그런데 요즘엔 이런 노부부를 보기 힘들다. 일본 도쿄 의대와 게이오 의대 교수팀이 65세 이상의 노인 1,5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야동을 즐겨보는 노인과 독서를 즐기는 노인은 수명에서 차이를 보였다. 야동파 노인이 독서파 노인보다 6에서 8년 정도 수명이 길었다. 또 야동을 즐겨보는 노인들은 시력과 청력이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독서를 좋아하는 노인들은 시력과 청력이 더 나빠졌다고 한다. 야동파 노인들은 대부분 야동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로 바뀌게 한다는 임상 결과에 고개를 끄덕였다. 포유동물은 죽기 직전까지 섹스를 한다. 인간에 가장 가까운 침팬지는 거의 60년을 사는데 죽기 전까지 짝짓기를 하고 출산을 한다. 포유류 가운데 폐경기가 있는 동물은 3종류뿐이다. 범고래, 쇠고래, 그리고 여자다. 이들에게 폐경기가 있는 이유는 더 나은 진화를 위한 것이다. 늙어서 애를 낳는 것보다 손자를 돌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경기는 섹스가 끝나는 시점을 뜻하는 게 아니다. 흔히 70대쯤 되면 그저 노후를 즐기는 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한다. 과연 노는 게 즐기는 것일까? 제 밥벌이를 못하는 동물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물은 죽기 직전까지 사냥하고 짝짓기를 한다. 포유류인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죽는 날까지 섹스를 하는 게 정상이다. 밥벌이와 성관계는 건강한 삶의 양대축이다. 아무리 기운이 없어도 기어다닐 힘만 있으면 햇빛 아래에서 움직여야 한다. 방에만 누워있으면 영원히 눕게 되지만 보름 정도라도 비실비실 쓰러질 듯이 걸어다니면 제법 걸어다닐 수 있다. 환자들에게 잘 먹으라는 말은 건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 일하거나 흙을 밟으면서 걸어다니는 것이 인체를 활성화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이 조건 없이 먹는 좋은 약이나 음식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걸어라. 계속 걸어라. 힘들게 걷다 보면 희망이 보인다. 용기와 희망의 빛이 보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샘솟는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도 명예퇴직금도 다 쏟아부었지만 망했다. 아내의 친정 돈까지 다 말아먹었다.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도 할 수 없었다.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종일 술만 마셨다. 죽을 때까지 마시기로 했다. 2달이 지나자 술 마시는 것도 지겨워졌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 죽기로 했다. 제주도를 둘러보다가 그냥 해안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로 마음먹었다. 김포 제주행 2만 원짜리 할인 항공권을 구해 제주도로 갔다. 공항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이튿날 새벽부터 걸었다. 올레길을 따라 종일 걸었다. 먹은 것이라곤 컵라면 1개뿐이었다. 하지만 죽을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다시 찜질방에서 자고 이튿날 새벽부터 걸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걸었다. 먹은 것은 역시 컵라면 하나였다. 죽을 곳을 찾지 못해 계속 걸었다. 하루에 20에서 30km씩 열흘간 200km를 걸었다. 발은 부르트고 찢어져 양말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발과 허리, 다리가 아팠지만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견딜만 했다. 배고픔도 사라졌다. 비가 억수로 와도 걸었다.
감기 몸살로 오들오들 떨면서도 걸었다. 제주도의 올레길은 425km다. 열흘 동안 걷자 다시 처음 걷기 시작한 곳으로 돌아왔다. 20일쯤 걸렸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에 올라갔다. 날마다 컵라면 한두 개를 먹고 올레길을 일주하고 한라산을 올라갔다 온 것이다. 찜질방 해수탕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면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는 처음 계획한 자살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내가 그리웠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다. 아내에게 전화했다. 나 내일 집에 갈 거야. 일단 걸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작정 걸어라. 걷다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일단 살아라. 살다 보면 길이 열린다. 절망과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 없으면 희망도 기쁨도 행복도 없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행복과 불행은 삶이 지속되는 한 반복되게 마련이다. 무조건 걷자. 오늘부터 걷자.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귀중한 날이 아닌가?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지금까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파트 2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읽고 좋아했던 책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저서에서 강조하는 치병과 건강의 요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조금 버겁다 싶을 정도로 많이 걷고 조금 무리다 싶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의 기혈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많이 걷거나 일을 많이 한 날은 숙면을 취했던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걸어서 병도 낫고 삶도 다시 살게 된 케이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껍데기일 때가 많습니다. 호의호식과 사치, 비싸고 맛있는 음식, 이런 눈호강, 저런 입호강, 몸호강이 실은 우리 몸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둘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께서 바람 한 점 없이 상쾌하고 시원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언제인가요? 딱히 표현하기 어려운 묵직함과 불안함 혹은 우울감이나 화로 인해 먼지 묻은 자동차의 유리창처럼 탁한 마음 상태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명상을 배우면서 비로소 시원한 마음, 상쾌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호흡법과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먹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우선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기혈 순환을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자는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고 식물성 식품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특히 80%쯤 태운 숭늉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밥을 해먹을 때 돌솥에 밥을 짓고 약간 탄 누룽지 숭늉을 만들어서 식후에 먹곤 합니다. 그렇게 탄 맛의 숭늉이 보약이었다니 역시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 책은 거의 대부분 사례 위주로 편집한 책입니다. 언뜻 보기에 다소 중구난방처럼 보이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익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들의 각종 사례를 수록했는데 낭독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재미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이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기, 느린 걸음으로 오래 걷는 것,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각종 식이요법과 천연 재료를 사용한 한약들, 이것들이 저자가 말하는 건강과 치병의 노하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